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뭘까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소를 키우려면 보통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좋은 소를 볼 줄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 소를 좀 치료도 할 줄 알아야겠죠. 간단한 것들은. 그리고 뭐 농기계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볏짚 이런 거 조사료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농사도 지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번식우를 키운다고 하면 자가 인공 수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수정란 이식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런 개량 부분까지. 그리고 뭐 이외에도 축사가 뭐 소들이 워낙 크니까 뭐 용접하는데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용접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랑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실 가고 있어요. 이런 각 분야들은 사실 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눈은 가축거래 중개인, 그러니까 소장사로 부르죠. 저희가 뭐 장사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그리고 소 치료는 수의사분들 또 따로 계시고, 그리고 수정이나 수정란 이식 이런 거 인공 수정사분들 다 계시죠. 그리고 축사를 직접 지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기술이 있는 농장주분들은. 근데 이런 것도 다 건축업자, 이런 전문가분들이 사실 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이런 전문가분들한테 맡기면 그분들은 이미 경력이 다 수십 년씩 되시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물론 약간의 비용은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방향성이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축산업계, 한우업계에서는 모든 일을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미덕이라고 거의 여겨지고 있죠. 저 스스로도 좀 슬프긴 한데 소를 사는 것도 내가 사야 된다고 합니다. 송아지를 보고 큰 소를 보고, 그리고 치료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농기계 운전도 내가 해야 되고, 보수하거나 뭐 기계 간단한 수리들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인공수정도 내가 해야 되고, 소차도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따로 소차 구매해서 소 운반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자가배합까지 요즘에 하시는 분들도 또 더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럼 사료 만드는 것도 내가 하죠. 물론 이렇게 하면은 뭐 비용이나 인건비 같은 거는 조금 줄일 수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데에서 사실 비효율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런 기술들 다 배우는데 내 시간이 들어가죠. 어느 정도 전문가의 영역까지 가려면은 당연히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시간들을 들이고 나서도 결국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내 시간, 그러니까 내 노동력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비용은 당연히 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런 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이런 여가 생활 이런 게 사실 존재할 수가 없죠. 앞서 보여드린 저런 걸 전부 다 내가 하면.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도.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내 몸만 축나는 거죠. 거의 1인 캐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이 비용을 줄이는 건데, 제 생각은 이런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이 축사를 내가 갖고 있지만 결국에 내가 거기에 직원으로 거의 노예급으로 고용되는 형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가 차라리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도망갈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내가 해버리면 그냥 도망도 못 치는 그냥 거의 노예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삶의 질 같은 거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농장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 구입은 가축거래 중개인 소장사분이 다 넣어주십니다. 그 비료부들, 항송아지들 다 넣어주시고, 치료 간단한 것들은 제가 해요. 뭐 그냥 항생제 주사하고, 뭐 혈제 주사하고, 그리고 뭐 별도로 거세는 다 제가 하는데, 이런 큰 것들은 당연히 수의사님을 다 부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 조사료 농사 안 지으면 소 못 키운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그 사료회사 영업사원으로도 일을 해봤거든요. 정말 한 수백 군 농장 다녀봤는데 수입근초로만도 키우시는 농장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개량, 저희 농장의 경우에는 번식으로 안 키우죠. 그래서 저희 농장은 개량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번식 농장분들, 그러니까 육종 농가분들한테 맡긴 거죠. 그분들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저는 방향성이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랑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별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은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낮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가치가 낮은 일들. 제가 생각하기에 한우 농장에서는 사료 주는 일이 거의 최저 시급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도 교체가 가능하죠. 그냥 아무 사람 갖다 넣어놔도 사료는 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뭐 네 바가지 줘라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는 좀 시간당 더 높은 가치의 일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모식도로 요약을 하면 이런 구조예요. 사료도 내가 직접 자가배 앞에서 만들고, 치료도 내가 하고, 사료 급여도 내가 주고, 인공수정도 내가 하고, 농사도 내가 짓고, 이 한 줄에 다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롤로 얘기하면 그냥 1인 캐리하는 거죠, 거의. 제가 가야 되는 건 이런 방식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 사업체를 운영할 때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료 생산은 뭐 사료 회사에 맡기고, 소치료는 수의사한테 맡기고, 인공수정은 수정사, 농사는 뭐 수익 건축을 구매를 하든 다른 거를 구매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하고, 사료 주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겠죠. 근데 사료는 뭐 내가 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료 주는 게 가장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력 교체가 뭐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냥 이웃집 분들한테도 부탁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 버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이랑 사업소득이랑 자본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노동소득은 말 그대로 저희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죠. 대부분이 이 방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게 노동이고,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내가 사업체를 운영해서 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거죠. 자영업도 여기에 자영업은 한 중간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소득은 돈으로 돈을 버는, 내가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를 키우는 거는 어디쯤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 가지에서 사실 전부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내가 농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식이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거, 내가 1인 캐리하는 형태는 여기서 보는 노동소득 형태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 사람 한 사람, 이 농장주 본인 아니면은 저희 아버지들 한 사람한테 이 모든 업무가 매달려 있죠. 진짜 그냥 한 사람이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뮤비를 하나 좀 30초 잠깐만 보여드릴 건데,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싸이 그 아버지라는 뮤비인데 아시죠? 제가 이거 어릴 때 제가 봤었는데, 그때 봤을 때도 막 눈물이 났는데,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진짜 몇 년 만에 다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봐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랑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1인 캐리를 하고 계시죠. 아까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혼자 이 집안을 끌고 가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요 구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엄청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줄이 끊어지면 아까 그 아버지가 집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집안이 가세가 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하고 내가 노동 소득으로만 남아 있으면은 아버지가 아플 때, 그러니까 혹은 내가 아플 때, 그리고 내가 부재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집안이 멈춰서요. 집안이 가세가 기울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원래 소를 키우던 아버지가 갑자기 크게 다치시거나 아프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걸 짊어지게 돼야 됩니다. 젖소 농장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남은 소들 차교하고 이런 게 업무 강도가 엄청 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와이프분이 혼자 그 농장을 운영을 하시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서울에 있던 뭐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돌아오게 되는 경우,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이 정도만 돼도. 근데 농장주가 부재하게 됐을 때, 모든 일을 내가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와이프도 그 일을 못하고 들어올 아들도 없으면 이 소라는 자산이, 제가 시작 부분에서 되게 나름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수익률도 되게 좋고,
근데 이 소가 당장 내일 사료를 줄 사람이 없으면 소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냥 헐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사한테 그냥 통째로 그냥 넘겨야 되는 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엄청 매력적이었지만 이 소라는 자산을 노동소득으로만 내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없어졌을 때 이때는 그냥 헐값으로 처분해 버려야 되는 자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밀어서 사가잖아요. 그냥 두당 얼마 해가지고 그냥 농장 통째로 떠간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값을 못 받죠. 막 그 따로 소를 팔았으면 그게 10억을 받을 것도 뭐 5억, 6억밖에 못 받는다던가. 근데 다른 자산들 뭐 일반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프거나 또 그냥 상속 받아서 상속세 내고 그거를 이제 팔면 되는데 한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맡길 건 맡기고 내가 할 줄 알더라도 맡기는 이런 좀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노동소득으로 모두 시작을 하지만 이 다음 단계인 사업소득으로 또 넘어가고 다음 단계인 자본소득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한우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규모가 작을 때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게 노동소득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우에서 사업소득 단계는 그래도 직원을 뭐 한두 명, 뭐 두세 명 이렇게 구해서 운영하는 걸 저는 사업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본이 많으신 분들이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 저도 막 이렇게 알게 됐는데 뭐 다른 뭐 야채 유통을 하다가 뭐 한우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육가공 하시다가 한우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돈을 갖고 들어오세요. 그분들이 소 직접 키울까요? 그분들은 소 직접 안 키우죠. 다 직원들 두고 키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자본소득 거의 형태입니다. 내가 만약에 소를 이제 한 마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노동소득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어떤 그냥 직장을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 다 그냥 노동소득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한우 산업이 아니더라도 아까 그 아버지가 캐리했던 그게 내가 직장인이어도 내가 노동소득 형태로만 남아 있으면은 내가 부재한 경우, 내가 아픈 경우 이럴 때는 집안이 가세가 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런 거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아는 대표님이에요. 제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영암에서 한우를 키우는 서영봉 대표님이시고요. 이분도 대학교 졸업하고 14년도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우 농장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가 14년도인데 그때 농장 연수익이 3,5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월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던 거죠. 근데 이 대표님이 들어오고 거의 3년, 7년, 한 7년, 8년 만에 농장 연수익이 3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연봉이 3억 정도 되시는 거죠. 결코 뭐 적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일주일에 3일만 일하세요. 한우 키우는데.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분도 처음 시작은 당연히 365일 일을 했어요. 노동소득 형태죠. 그래서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주 7일 근무, 365일 근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리고 처음으로 16년도에 아르바이트 생을 하나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그분한테 사료 주는 걸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하셨어요. 농장 뭐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거세우 성적이라든지 번식 성적이라든지. 근데 직원을 쓰면서 1년 이렇게 봐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형태를 봐주신 거고요. 내가 농장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빠 나는 직원 구하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아니면은 3일만 일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받아주실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미친 소리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 서영봉 대표님은 실제로 이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매년 이 PT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농장 그 성적 분석을 한 걸. 이렇게 매년 좋아지고 있다. 내가 근무 일수를 매일 일하지 않아도 농장 성적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이런 걸 계속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 6일, 주 5일, 주 4일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작년에는 이제 주 3일 근무를 하신 거예요. 월, 화, 수 3일 농장에서 일하고 4일은 쉬십니다. 되게 꿈 같은 삶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저는 되게 농장 운영을 되게 잘하신다고 보고 그 서영봉 대표님 사진이에요. 그리고 옆에가 와이프고 아들 서들인데 저 아들이 공룡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렇게 공룡 박물관도 가고 가족 나들이도 가고 여행도 며칠씩 다니시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수값도 엄청 떨어졌는데 직원 주면 뭐 남는 게 있나? 소 키워서 뭐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남는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직원을 고용하시면 되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사료를 주는 업무만 맡기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사실 큰 업무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시간당 임금이 낮은 업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그분이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일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서영봉 대표님 말고 서영봉 대표님의 농장에서 사료 주시는 분, 일하시는 분. 그래서 이분한테는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하루에 75,000원을 계산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서영봉 대표님은 주 3일 근무하시니까 그분은 주 4일 근무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이 4주라고 했을 때 16일 근무하는 거니까 한 달에 120만 원을 급여를 주는 거예요. 120만 원을 직원을 고용을 하고 나는 주 3일만 일하는 거죠. 이 정도면 솔직히 할만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농장장급 직원을 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 월급 한 300씩 400씩 주고 그리고 숙소 제공해주고 밥 제공해주고 이렇게 직원을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직원을 고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牧장도 실제로 그랬어요. 아까 그 규모를 70도에서 140도로 늘렸을 때 그때 저도 직원을 구했었어요. 그냥 농장 근처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데 마리당 10,000원 계산해가지고 한 달에 140만 원을 드렸어요. 사료 주시는 거. 직원 구하기 어렵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영봉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느꼈는데 이런 소일거리 생기면 그 근처 농장에 어르신분들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줄 섭니다. 제가 이거 140만 원의 급여를 드리면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그거 내가 하면 안 되냐고 막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농장에서 시골에서 보면은 뭐 어르신들이 뭐 농번기 때 지나고 나면 막 할 거 없잖아요, 소일거리로. 근데 이렇게 월 뭐 140만 원, 뭐 아까 저기처럼 월 120만 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엄청 좋아하세요. 진짜 줄을 섭니다. 그래서 직원 구하기도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한겨농장 서영봉 대표님 농장 성적이에요. 주 3일 일하는데 이 정도 성적 나옵니다. 이때 5마리 빼셨는데 평균 25,000원 정도 나왔고 도체중이 539kg, 닭솔 다 A고요. 458kg, 639kg, 520kg, 553kg. 성적이 엄청나죠. 정액이 좋긴 했어요. 9월에 뺐던 성적인데 그러니까 주 3일 일하면서도 이 성적이 나와요. 이 정도면 제가 그 자료 봤을 때 한 상위 0.1% 안에 듭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롤로 치면 거의 챌린저급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 성적이 주 3일 일하면서 만들어낸 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농장도 이렇게 어느 정도 시스템화하고 그 직원 120만 원을 들이면서 농장을 운영을 해도 이런 방식이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대표님이 매년 이렇게 재무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그 해에 매출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출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수정료, 약품, 그리고 깔집, 인건비도 넣어놓으시고 대출 이자, 소구입비, 운반비 이런 거를 다 원가로 계산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ROA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자산 이익률이라고 하죠. 주식 하시면 아마 아실 텐데 21년도에 속값이 좋긴 했어요. 그때가 거의 최정점이었죠. 이때 한길 농장의 ROA가 11.59%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 삼성전자의 작년 ROA가 1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업종도 다르고 이 분석의 깊이는 당연히 다를 거예요. 이분이 엄청 꼼꼼하시긴 한데 그냥 농장에서 재무 분석을 하는 거랑 그런 대기업에서 재무 분석을 하는 거랑 그 깊이는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하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 키운다고 여행도 막 가족들이랑 한 번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아파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사료를 주러 가야 되는 삶 이런 게 과연 행복한가? 불행하더라고요. 제가 느껴봤거든요. 코로나 백신 맞고 아파 죽겠는데 사료 주러 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걸렸었는데 내가 아플 때 이렇게 사료 주러 가야 되는 거 상당히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더운 여름이나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한우를 키우더라도 이 최소한 사업소득 단계로까지는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직원을 어느 정도 고용을 하고 내가 뭐 하루 이틀 아니면 그 이상 내가 농장을 비우더라도 농장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는 무조건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 사업도 훨씬 더 안정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